레스카페의 화가 열전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스타프 카유보트의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1편에서는 저희가 구스타프의 그 전반부의 삶과 작품을 봤었죠. 오늘은 좀 그의 다양한 장르의 작품과 화법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구스타프 카유보트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카유보트는 우리와 친숙한 풍경도 자주 그림의 주제로 삼았었습니다. 이 전원 풍경도 이제 그런 작품 중에 하나가 될 터인데요. 카유보트는 이 작품을 자신의 가족의 집이 있던 이에르에서 이제 그렸습니다. 지금 보면은 카유보트의 어머니가 정면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맞은편이 숙모, 그리고 그 건너편에 있는 검은색 옷을 입은 여인은 이제 지인이라고 하죠. 가족의 지인. 그리고 맨 앞쪽에 있는 젊은 아가씨는 카유보트의 조카였습니다. 오렌지 나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막내 동생이죠. 마르쉘이 앉아서 신문을 좀 보고 있고요. 저쪽에는 이제 조카가 아이를 데리고 지금 놀고 있죠. 그러니까 각자 자신의 이제 즐거움에 빠져 있는 모습을 묘사한 건데요. 두 사람이 있는 곳에 보면은 그 나무 그림자가 지금 내려앉았습니다. 회색을 좀 띠고 있죠. 그리고 햇빛이 내려쬐고 있는 길은 굉장히 눈이 부시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자와 아주 빛나는 길의 아주 선명한 대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오후의 그 열기가 그대로 이제 그림 속으로 전해지는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법은 모네와 이제 르누아르의 작품에서도 이제 자주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실크햇을 쓰고 노젓는 사람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이제 앞서 보셨던 그 카유보트의 집, 가족의 그 집이 있던 이에르, 이제 거기에 굉장히 넓은 땅을 이제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 주변에 강도 있었고, 이래서 이곳에서 이제 레저라던가 뭐 수영, 낚시, 보트 타기 이런 것들을 즐겨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림의 주제로 사용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작품은 앞서 보신 작품하고 좀 달리 인상파의 기법이 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풍경을 그릴 때보다는 훨씬 좀 느슨하게 붓터치도 조금 사용되고 있죠. 뜨개질을 하는 그 보이시에르 부인이라는 작품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뭐 이 작품도 아주 인상파 기법으로 부드럽게 묘사가 되어 있죠. 지금 저기 보면은 이제 꽃무늬가 그려진 커튼이 보입니다. 저 꽃무늬 커튼은 이제 그 카유보트가 직접 디자인을 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보면은 카유보트는 그 천 디자인으로도 꽤 많은 돈을 벌입니다. 1878년 이제 카유보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동생하고 가족의 재산을 상속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1년 아르장뜨유 이제 근처에 엄청난 크기의 땅을 구입을 합니다. 이제 뿌띠주니빌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아르장뜨유는 예전에 모네도 좀 살았던 곳이었었죠. 카유보트는 이곳에서 보트를 제작하고 또 보트 경주에 참여하면서 꽃을 심고 아주 거대한 정원을 가꾸기 시작을 합니다. 자주 이제 르누아르를 불러서 이제 머물게 했는데요. 뭐 르누아르랑 같이 정치, 문학, 철학, 예술에 대한 토론으로 이제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카유보트는 르누아르하고 아주 친했어요. 그 르누아르의 작품 중에서 이 시기에 그려진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뱃놀이 점심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도 카유보트가 등장을 하고 있죠. 지금 보면은 그 강아지를 들고 있는 여인, 이 여인은 21살 된 알리느라는 여인인데 나중에 르누아르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그 맞은편에 앉아 있는 모자를 쓴 남자가 바로 카유보트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여인은 이제 당시 르누아르의 모델이었던 안젤르라는 여인이죠. 이 작품은 아주 특이하게도 굉장히 화려하고 화사하고 재미있을 것 같은데 시선들이 다 이렇게 빗나가 있는 좀 조금 특이한 작품이죠. 나중에 르누아르를 제가 소개할 때 이 작품에 대한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예전에 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본 제재 사이토 회장이 구입한 작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똑같은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 작품을 구입을 했거든요. 사이토 회장이 죽고 나서 이 작품 역시 사라졌습니다.
뭐 나중에 누군가에게 팔았다는 얘기는 좀 전해지고 있고 그 사람 이름도 나오긴 했는데 작품의 실체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토 회장은 참 많은 얘기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지요. 까유보트는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그 작품을 남겼어요. 그 중에는 누드화도 있습니다. 이 목욕하는 남자라는 작품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 욕조에서 방금 나온 모습이죠. 바닥에 보면은 그 물에 젖은 발자국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사실적인 작품이죠. 마치 꾸르베의 작품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누드는 그 인상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한 주제는 아니었었어요. 그럼 결국 이 작품은 이제 전통적인 남성상, 그러니까 아주 영웅적인 모습, 이런 남성상하고는 완전히 이제 거리가 멀어진 어떤 그런 묘사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남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독특한 그런 성에 대한 기준, 그것마저도 그냥 흐트러 버리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그림 속의 남자는 굉장히 평범한 19세기 남자의 뒷모습이거든요. 소파 위의 누드 역시 굉장히 사실적인 누드죠. 그러니까 당시 누드는 어느 정도의 관능성이라던가 또는 신화 뭐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했었는데 이 작품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소파에 누워있는 누드 그 자체를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까이보트는 인상파라기보다는 사실주의에 가까운 화풍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는 셈입니다. 34살이 되던 해부터 이제 까이보트는 전시회에 참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팔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물론 돈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전에도 그림 팔 생각은 없었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준 그 막대한 재산을 이제 까이보트는 인상파 동료들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인상파 전시회를 기획하고 홍보하고 또 가난한 동료들의 작품을 또 구입하고 경제적으로 동료들을 돕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까유보트는 예술품 수집가로서도 아주 날카로운 심리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쇠라나 고갱의 작품은 또 그의 작품 구입 리스트에는 없었어요. 또 상징주의 화가들 작품도 뭐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또 인상파 화가라고 해도 실력이 없는 화가의 그림 역시 그는 혜택을 주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올림피아를 프랑스 정부가 구입해야 된다라고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설득한 사람도 까유보트였어요. 그러니까 재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 사람들은 뭐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상대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죠. 까유보트는 그의 작품을 통해서 좀 특이한 시각과 원근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에 보면은 이렇게 내려다보는 작품들이 많아요. 근데 작품 속의 그 시점, 시각을 따라가다 보면은 되게 우리의 눈에 낯이 익는 뭐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사진에서 가져온 구도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탈리안 대로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도 보고 있으면은 소실점은 저 오른쪽 끝에 가 있습니다. 동료 피사로도 그 똑같은 그 이탈리안 대로라는 작품을 그렸는데요. 조금 다르죠, 느낌이. 그러니까 까유보트와 다른 화가들의 차이점을 저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서 내려다본 그 어떤 작품들이거든요. 흔한 구도는 아닙니다. 유독 까유보트한테서 이런 작품들이 많이 보여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진기를 들고 어디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찍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작품들이죠. 까유보트는 1894년 2월 농장 일을 하다가 감기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 감기에서 회복되지를 못해요. 결국 그리고 얼마 후에 그 폐우려리라는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는 그 평생 미혼이었어요. 11살 아래의 샤롯이라는 그 여자와 꽤 깊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이제 르누아르가 샤롯이라는 그 여인을 이제 모델로 그린 작품인데, 샤롯이라는 여자가 당시 하층 계급이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상류 계급이었던 까유보트로서는 결혼까지는 꺼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까유보트는 죽으면서 이 샤롯에게 1년에 12,000프랑 정도 되는 돈을 연금으로 남깁니다. 그걸 보면 또 뭐 꼭 그렇게 어영부영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하여간 남녀 간의 관계는 뭐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카이오보트가 남긴 그 수집품과 자신의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오보트는 자신이 수집한 작품을 이제 국가에 기증하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남긴 수량은 총 68점이었습니다. 피사로의 작품 19점, 모네의 작품 14점부터 해서 이제 마네의 작품 4점까지가 그 대상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러나 당시 그 인상파에 대한 기득권층의 공격이 아주 심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수집한 작품을 국가에 기증하더라도 이제 지방미술관이나 창고에 처박힐 것을 이제 걱정을 했죠. 그래서 조건을 답니다. 반드시 룩상부르 미술관에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루브르로 옮겨야 된다는 이제 조건을 걸었죠. 당시 그 룩상부르 미술관은 살아있는 화가들의 대표작이 전시되는 이제 미술관이었거든요. 근데 이 조건에 대해서 프랑스 정부는 거부를 합니다. 제가 장레옹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굉장히 심한 반발이 있었어요. 결국 1986년 2월 이제 그 까유보트의 유언 집행자인 이제 르누아르하고 정부는 최종 38점만 전시하는 것으로 합의를 봅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대중에게 이제 미술관을 통해서 인상파 작품들이 공식적으로 전시된 첫 번째 사건이었었죠. 나머지 작품 30점은 그 중에서 한 점은 그 드가가 이제 유언 집행자 노릇을 한 그 르누아르에 고생했다는 뜻으로 한 점을 구입을 해서 다시 르누아르에게 이제 선물을 합니다. 그 남은 29점에 대해서는 뭐 계속 좀 그 기증 요청을 했었지만은 이제 1904년, 1908년 두 번이나 이제 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프랑스 정부는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1928년 이제 뒤늦게 프랑스 정부가 남은 작품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고 요청을 했었지만은 그때는 카유보트의 그 유족들, 특히 그 셋째 동생인 마르샬의 아내가 이번에는 거부를 합니다. 뭐 그럴만도 하지요. 그동안에 뭐 끝없이 받아달라고 했을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다가 뒤늦게 이제 달라 그러니까 유족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유족들은 이 작품을 미국의 미술품 수집가이자 화학자였던 반스에게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29점 대부분은 지금 미국 반스 재단에 지금 소유로 되어 있죠. 프랑스 정부가 제대로 일을 못한 거죠. 안목이 없거나요. 카유보트는 화가, 미술품 수집상, 전시회 기획 및 후원자, 정원사, 원예가, 천 디자이너, 우표 수집가, 요트 제작자 겸 선수, 참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술로는 드가에게 뒤지고 색상에서는 모네에게 뒤지지만 작품과 작품으로 비교한다면 꼭 그렇지도 않다. 이 평가가 카유보트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구스타프 카유보트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카유보트는 뭐 보셨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그 화풍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거는 굉장히 인상파적인 기법이었고 또 어떤 것은 굉장히 사실주의적인 기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의 작품을 보면은요, 사진에서 볼 수 있었던 기법, 또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그 원근법, 초점 방식, 이런 것들을 그가 그림에 적용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는 인상파 내에서도 조금은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카유보트는 그림을 팔기 위해서 그렇게 애걸복걸했던 사람은 아니었죠. 돈이 워낙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작품을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의 대부분은 지금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기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돈이 있으면은 또 이렇게 멋진 일도 있는 거죠. 구스타프 카유보트 이야기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